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중개사가 사기를 치고 날릴 가능성, 실제 부동산 급등기, 급락기 이런 경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엄청 복잡해진 상황이었어요. 등기부 등본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재를 해두셔야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억짜리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고 2억은 못 받아요. 100명 중에 2~3명은 당한다니까요. 만약에 속고 있다면 전 재산 날리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등기부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조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조가 되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속고 있다면 큰 피해, 전 재산 날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직접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등기부의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출력용 이제 뭐 1,000원, 뭐 열람용 700원이면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건축물 대장의 경우에는 정보24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등기부의 경우에 표제부에 나는 만약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구매를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면 등기부의 표제부를 보시면 표시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라고. 그런데 만약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내가 미처 모르고 난 아파트를 받는다, 난 뭐 오피스텔을 받는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근린생활시설 혹은 상가로 돼 있다면 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높은 금액을 주고 사시게 된 게 되겠죠.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피해를 받게 되시는 거니까 등기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법 건축물 위반한 부분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미리 확인 안 하시면 내가 샀던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뭐 빌라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뭐 증축된 부분이 있는데 모르고 샀다면 나중에 뭐 구청이 발각이 되면 뭐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철거 명령이 나온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하셔서 뭔가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현황과 일치하는지 이런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공통적인 건데요. 뭐 전세든 매매든 공통적인 건데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본인과 반드시 거래를 하셔야 된다. 대리인이 나왔을 때의 그 위험성, 대리인이 사기를 치고 있을 때의 위험성, 그리고 이제 중개사를 끼고 있을 때 중개사가 사기를 치고 날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반드시 본인과 거래하셔야 되고 신분증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 이제 실제 제가 의뢰해서 받아서 이제 도움을 드렸던 사건인데요. 뭐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되는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이었는데 매수인 측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매도인이 이제 그 주인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저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병원에 입출입이 안 됐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그런데 이제 대리인을 데리고 온 거죠. 매도인 대리인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위임장도 좀 이상하고 형식도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본인 보고 계약하셔야 된다. 이렇게 큰 금액 계약하시면서 대리인 이거 확인도 안 되는데 이제 이거 계약하시는 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자문을 드렸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병원에 갑니다. 이제 그 암에 걸리신 고령의 환자를 직접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병원에 설명을 했죠. 이런 경우 뭐 중요한 경우고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는 무조건 봐야 된다. 해서 겨우 우리 이제 매수인과 법률 대리인이 저 2명만 겨우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고요. 들어가 보니 계시더라고요. 그 말기암 환자분 진짜 한두 달 내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어요. 그냥 더 불안하죠. 우리 계약해서 빨리 이걸 진행도 하고 대출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사망을 하시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게 상속 수기가 되면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또 상속인들과의 또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파기하는 소송해야 되고 엄청 복잡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직접 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직접 가보니까 또 계신 거고 근데 또 가보니까 또 약간 멀쩡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기암 환자고 한두 달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의식도 있으셨고 꼼꼼히 또 확인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측 서류를 그렇게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이제 영상도 찍었죠. 영상도 촬영하고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분증 위조 여부, 뭐 육안으로도 확인했고 홀로그램도 확인했고 또 전화로도 확인했고 그렇게 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 큰 거래 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셔라. 꼼꼼히 확인하셔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약금 특약을 반드시 기재를 해두시라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 이제 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변심했을 수도 있고요. 대출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사정 변경이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시세가 크게 급등락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 체결하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등기하기 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뭐 돈을 안 낸다거나 아니면 소유권 안 넘겨준다거나 이렇게 계약사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그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기재를 해두셔야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 계약금으로 책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20억짜리 집이다 치면 2억 원이 이제 계약금이라고 치면 만약에 일반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그 손해액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위약금 금액은 계약금 금액으로 정한다라고 이런 위약금 규정을 해두셔야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내가 2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약금 규정이 없다면 2억 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내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서 발생했던 손해를 내가 입증을 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제가 실제 했던 그 사례예요. 상담 사례인데 계약서를 쓰고 뭐 10억짜리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고 이제 1억 원을 이제 건네 주고 받았어요. 주고 받았는데 갑자기 변심을 한 거죠. 이제 매수인이 변심을 했는데 만약에 특별한 경우 뭐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뭐 계약금 떼이고 이제 뭐 1억 원 포기하고 매수인이 이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매수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더 이상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 난 계약 파기하겠다라고 파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위약금 규정이 없다. 너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 그거는 우리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그 매도인이 이제 패소하게 됩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한 거죠. 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됐을 때 내가 이런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뭐 대출 이자도 나가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내가 이사비도 다 지급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파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손해가 발생할 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면 10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일반 당사자가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면서 어떠한 페널티도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이 계약을 유지하고 싶고 만약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면 위약금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 위약금 규정을 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셔야 돼요. 아니면 한 번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파기한 단순 변심에 의해서 파기를 하더라도. 네 번째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건 이제 중도금 책정 여부예요. 보통 계약서를 쓰실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넣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계약금과 잔금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이 책정이 되면 중도금을 납부하게 되는 순간 계약을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라 칩시다.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나는 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민법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제 내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해약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단순히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라면 나는 언제든지 뭐 시세가 크게 하락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너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더 이상 계약이 유효한 걸 주장을 못 해요. 근데 중도금이 일부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계약 깨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계약 이행해야 돼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매매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이시라면 시세가 계속 크게 상승할 것처럼 보여요. 그럼 중도금을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도금을 넣는 순간 파기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 중도금 책정합시다라고 하면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빨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파기를 못하게 돼요. 그럼 나는 시세가 크게 상승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세 상승되는 부분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겠죠. 근데 거꾸로 시세가 하락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칩시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도금 규정을 안 넣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언제든지 시세가 크게 하락하면 계약금 포기하고서라도 파기하는 게 좋잖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는 중도금이 없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인인 경우, 매수인인 경우 내 입장에서 중도금을 넣는 것이 좋은지 안 넣는 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매매 계약 체결하실 때 유리하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이 책정되는 거에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이 만약에 납부 일자가 뭐 6월 1일이라 칩시다. 뭐 계약은 5월 1일 날 했고 계약금은 5월 1일 날 넣었어요. 중도금은 6월 1일 날 넣기로 했어요. 잔금은 7월 1일에 넣기로 했고 이렇게 칩시다. 중도금을 미리 넣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미리 넣어도 원래는 6월 1일에 넣기로 돼 있는데 5월 15일에 넣었다 칩시다. 그 유효한 지급이에요. 5월 15일에 지급을 했는데 계약서상 6월 1일이잖아요. 근데 5월 15일에 중도금을 넣었다고 해도 그건 유효한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러면 5월 15일 이후부터는 계약 파기가 안 됩니다. 계약은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중도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도금이 만약에 3억이라 칩시다. 3억 중에 1,000만 원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중도금 일부만 넣는 경우. 그것도 중도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중에 3억 중에 1,000만 원만 넣더라도 아니 10,000원만 넣더라도 중도금을 넣은 경우에는 파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5월 1일에 계약, 6월 1일에 계약, 이제 중도금 지급, 7월 1일에 잔금 지급이라 돼 있는데 매수인이 가만 보니까 정부 정책이 뭐 변경됐을 수도 있고 뭐 세제 정책이 변경됐을 수도 있고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월 1일 전이에요. 5월 15일에 칩시다. 나는 5월 1일에 계약했고 5월 15일인데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6월 1일입니다. 이제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미리 넣는 거죠,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집주인이 파기를 못 한다는 거고요. 거꾸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5월 15일이에요. 6월 1일이 중도금 날짜인데 아직 중도금 안 넣네. 근데 시세가 크게 상승할 것 같네. 그러면 매도인이 먼저 계약을 빨리 파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도금 지급 전에 이제 파기를 하게 된 거니 계약금의 100만 상환하고 파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부동산 급등기, 급락기 이런 경우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 사례를 많이 하잖아요. 이 시세가 급락하는 경우, 급등하는 경우에는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내 재산을 보유하거나 지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시세 상승하는 그 이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반드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매수인 입장에서든 임차인 입장에서든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그걸 교부를 안 한다? 과태료서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할 때 보험을 반드시 들게 돼 있어요.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거래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봉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짜리를 들게 돼 있고요. 이제 중개 법인인 경우에는 4억 원짜리를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 증서도 반드시 교부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교부 안 하면 과태료 사유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끼고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리고 공제 보험 증서 2가지를 받아서 챙겨 두셔야 되고요. 중개 대상물 확인서를 뭐 받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도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황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 가보니까 누수가 있는데 누수가 없다고 돼 있다든지 소음이 있는데 뭐 소음 진동이 있는데 없다고 돼 있다든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제보험 증서도 유효한 공제보험 증서인지 보험 기간 내에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또 잘 보셔야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뭐 사기를 안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 당할 수 있는데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100명 중에 뭐 두세 명이 당한다 칩시다. 그 두세 명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두세 명은 당한다니까요. 그 두세 명이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두세 명에 내가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봐두고 이렇게 해서 당하는구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죠. 두세 명이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등기부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를 보시면 이제 집합 건물인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집합 건물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주소가 나오고 표제부가 나오고 표시 번호, 접수한 날짜, 그리고 이제 소재 지번, 건물 명칭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건물 내역들이 나오고요. 1동 건물이 표시라고 돼 있어요. 1동 건물이 표시라고 돼 있고, 쭉 더 내려보시면 다음으로는 이제 표제부가 나오는데, 이제 전유 부분에 건물이 표시라고 나와요. 이 건물의 표시에는 이제 또 이제 번호, 접수 날짜, 건물 층호,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23제곱미터의 면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각구가 바로 나오는데요. 각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을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나요?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못 하시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이 표제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 이제 대지권 표시도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빠져 있는 등기부인 것입니다. 이걸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순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건물을 매수할 때는 이제 그 해당 호실 3,309호를 매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땅에 대한 지분을 같이 매수를 해야 돼요. 땅에 대한 소유권도 있고 그 3,309호에 대한 호실에 대한 권리도 두 가지 다 소유를 하게 되는 거고 등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를 보시면 빠져 있잖아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실제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등기부를 한번 보시면요. 표제부가 일단 나오죠.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요. 그 밑에 보시면 표제부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대지권의 표시라고 해서 이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 대지권이 이제 종류가 표시가 되고, 대지권 비율은 874.2분의 12.59 정도의 대지권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등기가 2019년 1월 16일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등기부에는 빠져 있었잖아요. 그건 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었어요. 2017년 대구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수분양자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 계약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이제 분양 대금의 잔금을 원래는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신탁사 입금을 해야 돼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탁사 계좌 번호 적혀 있고, 밑에 설명란에 분양 대금은 반드시 위 계약서에 적혀 있는 신탁사 계좌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혀 있어요. 근데 시행사가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속이는 거죠. 시행사 계좌로 돈을 달라. 그러면 할인을 해주겠다.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하면서 분양 대금의 잔금을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를 넣게 합니다. 어쨌든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연락 와서 할인해주겠다고 하니까,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하니까 분양 잔금을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신탁사 계좌가 아니라 시행사 계좌에 넣은 거죠. 시행사는 돈 받고 날릅니다. 시행사와 신탁사 간에도 계약 관계거든요. 뭔가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정산이 돼야 되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채권 채무 관계가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행사가 신탁사 동의를 받지 않고 수분양자에게 자기한테 돈을 넣으라고 했고, 그 돈을 받고 날른 거죠. 그러면 신탁사 입장에서는 분양 대금이 다 안 들어온 거잖아요. 10억이라고 치면 7억까지 중도금이 들어왔고 3억에 대해서 잔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3억에 대한 잔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등기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건물만, 이제 해당 호실만 이제 등기가 돼 있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상태가 되게 된 거죠. 그 3,309호에 대한 것만 등기가 돼 있고 대지권은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대지권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신탁사 토지의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건물의 한 호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부당하게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땅을. 뭔가 지분, 대지에 대한 지분을 내가 취득을 해야 정당하게 그 내 땅 위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내 땅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땅 자체가 난 지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 땅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제 부당 이득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차임 상당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법률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억이라 칩시다.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는 분야 대금을 다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억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10억짜리 주변 시세 보니까 10억짜리네. 그리고 10억이 팔려 있네. 이제 거래가 나와 있네. 그럼 10억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은 3억 원, 땅에 대한 가치 3억 원이 빠져 있는 호실을 10억 주고 사게 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분양자는 말을 안 하겠죠. 난 10억 다 냈어요. 냈는데 3억은 시행사에 낸 거죠. 법적 분쟁이 있는 분양 대금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인은 모를 수가 있겠죠. 그걸 아셔야, 등기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내가 전세 이 매수하면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기를 당할 거라는 그 상황을 가정해 보면 수분양자가 난 정상적인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고 다 돈을 치렀어요 라고 하면서 매수인에게 팔겠죠. 그런데 매수인이 매수한 이후에 살다 보면 대지권 등기에 대한 분쟁에 대한 소를 당하게 되고 잔금 3억에 대한 부분은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등기가 안 되게 되는, 오히려 3억을 지급을 해야 대지권에 대한 지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분양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분양 대금 10억 원이고 계약금 뭐 1억, 뭐 중도금 뭐 6억, 잔금 3억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분양 대금이 정상적으로 다 지급이 된 호실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탁사에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대금이 다 지급된 호실인지,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등기부는 대규모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흔히 있을 수 있는 등기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축의 경우에는 대지권 지분을 정리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참 뒤에 내가 이 호실에 대한 등기는 다 했는데 대지권 지분 등기는 뭐 몇 달 지난 시점, 뭐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부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양 계약서를 확인, 그리고 분양 대금이 신탁사에 다 지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이제 안심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표제부를 보시면 이제 표제부에 표시번호, 접수 날짜, 소재 지번, 건물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 내역에 이렇게 오피스텔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상가로 돼 있다든지, 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다든지, 오피스텔인지 알고 샀는데 오피스텔로 돼 있든지, 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든지, 아니 뭐 생활 숙박시설로 돼 있든지 이렇게 다르게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내가 아파트로 계약했다면 아파트로 돼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체크 안 하셔서 오히려 싼 물건인데 비싸게 주고 거래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 정리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더 말씀드릴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익혀야 될 그런 법률 알짜 지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제가 순서대로 기회가 된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인데요. 법무로인 변호사 김민중의 필수 법률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제 채널에도 이제 예방법,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법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푸티필 채널에서도 유익한 영상들 많이 촬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